일반적으로 우리는 기억력이 나쁘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잊혀진다는 것은 현재에 좀 더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뇌에 망각의 메커니즘이 탑재되어 있다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책 우리는 왜 잊어야 할까를 살펴보면서 망각의 이점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요약을 하자면 망각은 인지적 측면에서 우리로 하여금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망각은 정서적 측면에서 트라우마를 잊고 더 행복한 삶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망각은 우리에게 과거의 것들과는 다른 새로운 것들을 창조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이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기억은 뇌의 뒷부분에 저장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마는 아시다시피 장기 기억으로의 전환을 이끄는 주역이고요. 전전두 피질은 후두 영역에 저장된 기억의 인출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은 결국에 뉴런들의 연결이 강화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시냅스 연결이라고 하죠. 시냅스 연결이 강화가 되면 정보가 선명하게 전달이 되면서 기억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냅스 연결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기억 관련 뉴런들의 바깥쪽 가지돌기 끝에 나 있는 가지돌기 가시가 늘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가지돌기 가시가 늘어나려면 인접한 뉴런들이 동시에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뉴런과 옆에 있는 뉴런들이 동시에 활성화되지 않아서 가지돌기 가시가 점차로 줄어들면 시냅스 연결은 약화되고 정보 전달은 희미해지면서 그 정보가 점차 망각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는 과정은 어떠할까요? 우선은 후두 영역에서 얼굴을 담당하는 중앙 허브 뉴런들과 이름을 담당하는 중앙 허브 뉴런들이 동시에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가지돌기 가시의 성장을 관리하는 분자 도구 모음이 열립니다. 모든 뉴런에는 분자 도구 모음이 존재하는데요. 책에서는 설명을 위해 기억 관련 뉴런을 관리하는 분자 도구 모음을 특별히 기억 도구 상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억 도구 상자가 열리고 기억과 관련된 새로운 가지돌기 가시가 자라나면서 얼굴 담당 뉴런들과 이름 담당 뉴런들의 새로운 연결이 선명하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나면 이 연결을 바탕으로 이름이 자동으로 뇌리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후두 영역에 중앙 허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전에 시작은 각자의 시각 피질이나 청각 피질의 지역 허브에서 시작해서 상위 허브를 거쳐서 최종 중앙 허브에서 정보가 완전 통합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얼굴을 인식한 정보와 이름을 인식한 정보가 다시 후두 영역에서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연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얼굴을 보면서도 이름을 떠올릴 수 없게 됩니다. 이 지역 허브의 종양이라던가 신경 변성이라던가에 문제가 생기면 제대로 된 지각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또한 최종 중앙 허브에 문제가 생기면 예컨대 얼굴과 관련된 중앙 허브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지 못하는 얼굴 인식 장애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얼굴과 이름을 연결할 때 가지돌기 가시들이 늘어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가지돌기 가시들은 매우 불안정하며 빠르게 도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이 필요한데 이 역할을 해마가 담당하게 됩니다. 해마는 자극을 계속 주는 방식으로 이 가지돌기 가시들의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그래서 이 해마는 각 중앙 허브와 정보를 주고받는데요. 얼굴에 관련된 중앙 허브와 이름에 관련된 중앙 허브는 각각 해마의 뉴런들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마 뉴런의 가지돌기 가시는 빠르게 자라납니다. 그리고 다시 해마는 각 허브를 자극함으로써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면 각 허브들의 가지돌기 가시들도 안정성을 획득하게 되고 해마의 도움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해마 뉴런은 빠르게 해체하게 됩니다. 해마라는 지도교사의 지도를 받아 중앙 허브들은 그 연결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억이 후두 영역에 저장되고 해마의 역할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기억력이 안 좋아졌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그 사람의 해마의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억이 안정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전전두 영역의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역에서는 만들어진 기억을 꺼내오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해마가 기억을 잘 만들었더라도 후두 영역에 저장된 기억을 꺼내오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해마를 지도교사에 비유를 했다면 전전두 영역은 도서관 사서에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책을 꺼내오는 것은 이 사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지 못하는 것은
이 도서관 사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새로운 기억을 만들지 못하는 것은 지도교사인 해마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기억은 가지돌기 가시의 성장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고요. 이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은 기억도구 상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사라지게 되는 것은 다시 가지돌기 가시의 숫자나 크기가 줄어들므로써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쪼그라듦이 아니라 여기에 관여하는 독립적인 망각 도구 상자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망각 도구 상자가 열리면 가지돌기 가시는 해체되면서 그 크기가 축소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기억의 쇠퇴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적극적으로 기억을 망각하는 장치가 탑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력된 정보들의 동시성이 사라지거나 혹은 새로운 정보가 입력되거나 하면은 이 망각의 메커니즘이 가동이 됩니다. 자, 우리가 쥐에게 미로를 탐험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처음 주어진 미로의 경로에 약간의 수정을 가해서 두 번째 미로를 줍니다. 이때 쥐가 두 번째 경로를 잘 기억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 미로의 경로를 아예 처음 본 것처럼 기억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요. 이 방법은 당연히 효율성이 낮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존 첫 번째 미로에 대한 기억에 약간의 수정을 가해서 기억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입니다. 이때 기존 기억에 수정을 가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기억 조절 장치의 수치를 높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망각 조절 장치의 수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두 번째 방법이 더 빨리 탈출 경로를 배우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기억 조절 장치의 수치는 그대로 두고 망각 조절 장치만 조절하는 것입니다. 저자의 표현으로는 망각의 끌로 대리석을 조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쥐나 파리에 대한 실험으로 이 행동 유연성에 망각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망각이 우리의 일반화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계산과학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컴퓨터 알고리즘을 돌려본 결과 시냅스의 수를 늘린다고 해서 패턴 인식 능력이 향상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냅스의 수를 줄이는 드롭아웃을 통해 패턴 인식 능력이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 어떤 사람에 대한 이미지 그것의 세부 사항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각도가 조금 달라진 사진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똑같은 사람이라고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인식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정보는 덜어내고 그 사람의 핵심적인 특징을 뽑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든 인공지능이든 망각에 의존해서 일반화를 한다. 망각 없이는 모든 장면을 디테일하게 기억할 수는 있겠지만 범주화, 일반화를 통한 상위의 정보 처리 과정을 소화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죠. 나무를 보는 사람은 숲을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소설가 보르헤스의 말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그 차이를 잇고 일반화하고 추상화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현재 유연한 행동, 일반화 능력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감정적인 부분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아까 사실에 관한 정보들, 예컨대 얼굴이나 이름에 대한 정보들은 피질의 중앙 허브에 모여서 해마를 통해 연결된다고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정에 관한 정보들은 편도체에 모여들었다가 해마로 연결이 됩니다. 편도체는 감정, 예컨대 공포에 대한 기억이 생성되고 저장되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생존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들을 알려주는 뇌의 부위는 편도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피질에서 수집한 사실 정보와 이 편도체가 수집한 감정 정보는 해마를 통해 통합되면서 새로운 기억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기억의 메커니즘에서 뉴런의 가지돌기 가시들이 커지는 것은 기억을 만들어내는 것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편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편도체 뉴런들의 가지돌기 가시의 성장이 일정 선을 넘어가면 만성적으로 과민한 상태가 되는데요. 이를 강직성 반응이라고 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것들이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편도체가 공포기억으로 가득해진 것이고 이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정상적 망각의 메커니즘을 가동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는 그런 공포 환경에 의도적으로 계속 노출시키는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컨대 어릴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다가 발표를 망친 경험이 있는 사람, 그 발표에 대해서 극도의 공포감을 가진 사람을 다시 발표장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단 이번에는 분위기를 호의적이고 편안하게 만든 상태에서 그 환경에 노출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망각의 프로그램을 가동시킬 수 있는 것이죠. 저자는 약물, 술이 어떻게 편도체의 활동을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방법들을 권고하지는 않고 그냥 설명을 위해서 언급한다 정도로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성에 관한 내용
내용인데요. 우리가 창의성이라는 게 기존의 것들을 연결하는 것에서 온다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낸 스마트폰의 혁신이라는 것도 전화기에 카메라를 붙이고 mp3를 붙이고 컴퓨터를 탑재하는 식의 혁신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렇다면 이러한 혁신에는 기억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기존의 것들을 섞는다고 했을 때 기존의 것들에 대한 기억이 먼저 있어야 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기억을 통한 결합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이 책에서 덧붙이는 것은 이 결합이 너무 강구한 형태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기억에서 전혀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한 실험에서는 단어 쌍들을 보여주고 난 뒤에 그 사람의 창의성을 측정해 보거든요. 근데 이 단어쌍을 보여준 직후에 시험을 하면은 창의성 점수가 낮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단어쌍에 대한 망각이 진행되는 것과 동시에 창의성이 향상되는 것이 동시에 측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에 근거한 결합은 필요하지만 그 결합은 느슨해야 하고 돌처럼 굳어버리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어느 정도는 망각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그리고 며칠간 몰두를 하다가 그 일을 내려놓고 쉬다가 왔을 때 갑자기 창의성이 폭발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요. 마찬가지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핵심적이지 않은 세부 사항을 잊어버리고 핵심만 연결했을 때 진정한 창의성이 탄생하는 것이죠. 아까 나왔던 이 기억의 대리석을 조각하는 망각의 끌, 그것의 이미지를 계속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런 기사를 본 기억도 납니다. 나쁜 기억력이 오히려 창의력의 원천이 되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책에서는 닥터 X의 사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억력이 어렸을 때부터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될 수는 있었는데요. 그것도 진단을 꽤나 잘하는 유능한 의사에 속했죠. 우선 기억력에 대해서는 저자는 이 닥터 X가 해마 기능이 유전적으로 좋지 않은 편에 속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그의 IQ 점수는 나쁘지가 않은데 그것은 전전두 피질의 집행 기능이 제대로 실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계획을 세워서 행위로 연결하는 능력이 좋은 편에 속한 것이었죠. 그런데 닥터 X는 자신의 나쁜 기억력이 더 나은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자는 데니얼 카너먼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자는 기억력이 나쁜 것을 편견이 없는 것과 연결하고 즉 즉시적으로 휴리스틱을 사용해서 반응하지 않는다. 따라서 숙고하는 정신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논리를 세워가는데요. 반면에 데니얼 카너먼은 닥터 X의 우수함은 해마 기능의 우열과는 상관없이 전적으로 그의 전전두 피질의 우수한 기능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저 이 데니얼 카너먼과 저자의 대화일 뿐이고요. 아직 본격적으로 연구가 되지 않은 분야이기는 합니다. 최첨단의 분야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콧 스몰의 우리는 왜 잊어야 할까? 라는 책을 살펴봤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 정상적 망각의 과정을 주로 다루고 있지만 병리적인 망각의 과정도 상당수 다루고 있습니다. 이 후자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를 하지는 않았는데 직접 책을 보시면은 이런 부분도 도움이 크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원서가 2021년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뇌과학 분야의 연구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좀 연식이 된 주장이 아닐까 염려가 되었었는데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책이라서 어느 정도는 안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마존 서평을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서평이 하나 눈에 띄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쓰여진 흥미로운 책이었다. 그런데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 라는 그런 서평이고요. 이런 서평도 좀 센스가 있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기억에 관한 책 한 번 더 살펴봤고요. 기존에 살펴봤던 기억에 관한 책들이 다루지 않는 부분들을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